놓아버림, 무의욕과 암울함. 무의욕은 난 못돼라는 믿음이다. 상황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며 다른 누구도 도움이 안 된다는 느낌이다. 절망과 무력의 상태다. 낙심, 패배, 불가능, 공지, 고독, 암울, 박탈, 비관, 유머없음, 무가치함, 속수무책, 실패, 좌절, 심란, 비운, 비관, 도리없음, 절망, 무관심. 무의욕이라는 생명작용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도움도 불가능하다는 감정이기도 하다. 인간의 상당 비율이 이 수준에 있다.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킨다거나 다른 데서 도움이 곧 오리라는 희망이 없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삶의 특정 영역에서 의욕이 없는 경우를 겪을 수는 있어도 삶 전체를 압도하는 무의욕은 주기적으로만 맞닥뜨린다. 무의욕은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나타낸다. 미국에는 주민 전체가 무의욕에 빠진 경제 침체 지역이 있다. 놓아버림 기법 자체에 대한 무의욕이 여러 저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저항이 취할 수 있는 마음가짐의 형태는 효과는 없을 거야. 뭐가 다른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바빠서 못하겠어. 암울해서 못하겠어. 졸려서 못하겠어. 등이다. 무의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도를 상기하는 것이다. 의욕 없는 태도에서 얻는 보상을 살펴보는 일 또한 무의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진짜 두려움을 숨기려고 둘러다는 체면치레용 구실 속에 보상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아주 능력 있는 존재라 못돼가 실은 아내일 때가 많다. 못되나 아내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다. 이때 감정 이면에 있는 참모습을 직시하면 감정의 수준이 무의욕에서 공포 수준으로 올라간다. 공포는 무의욕보다는 높은 에너지다. 공포는 적어도 행동의 동기가 된다. 행동하는 가운데 다시 공포를 항복해 분노나 자부심, 용기로 갈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무의욕보다는 높은 상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딪히기 마련인 문제 하나를 놓고 망설임에서 벗어날 때 항복 기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자. 흔한 망설임 문제로 대중연설을 꼽을 수 있다. 대중연설을 앞두고 무의욕 수준에 있다면 이렇게 말한다. 아, 이건 불가능해. 누가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 기법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겠다는 의도를 상기해보면 무의욕은 공포를 숨기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대중연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두려울 뿐 절망을 주지는 않는다. 못한다가 아니라 겁난다인 것이다. 공포가 일어나는 것을 놓아버리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에 욕망이 있음을 자각한다. 욕망을 살펴보면 공포가 욕망을 차단하고 있으며 과거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슬픔이 욕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분노가 일어난다. 이 시점이면 이미 무의욕 수준을 벗어나 비탄과 욕망을 거쳐 분노로 옮겨온 것이다. 분노의 수준은 에너지가 훨씬 많고 능력도 크다. 분노는 억울함의 형태로 나타날 때가 많다. 공포에 대한 분노가 존재한다. 과거에 두려움 때문에 성취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분노는 다시 공포에 대해 뭔가를 해보려는 결정으로 이어진다. 용기의 수준에는 에너지가 많다. 이 에너지가 공포와 분노, 욕망의 잔재를 놓아버리는 형태로 나타나면 연설 수업을 받다가 받아들임을 느끼게 된다. 받아들임 수준에서는 타인에 대한 자각이 커진다. 그래서 같이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수업 중에 겪는 아픔과 괴로움을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타인을 향한 연민이 생기고 자의식이 줄어든다. 이타심이 생긴다.
이러한 진행 과정을 통해 충분히 발전을 이루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된다. 어쩌다 대중연설에 두려움이 생겼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쳤으며 성공 경험이나 자존감 증가 경험은 어떠했고 대인관계는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나누게 된다. 이러한 전체 진행 과정은 자조, 집단, 셀프-헬프 그룹이 지닌 큰 힘의 바탕이다. 자조 집단에서는 알코올 중독과 같이 치유가 필요한 증상을 가진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회복을 돕는다. 이들은 감정의 척도상 최저 수준에서 최고 수준까지 망라하는 내적 경험을 함께 나눈다. 그러고 나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보이던 문제가 극복되고 안락함이 커진다. 어떤 특정 영역 한 가지에서 감정의 척도가 진보하는 경험을 하면 한계에 부딪힌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모든 모태의 이면에는 아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아내는 사실 하려니까 겁이 나, 하려니까 창피해를 의미한다. 이면에는 자신을 향한 분노가 있고 자부심으로 인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놓아버리면 용기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마침내 받아들임과 내적 평화에 이른다. 무의욕과 암울함은 자신의 왜소함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믿어버린 대가다. 피해자를 자처한 대가이다. 부정성을 믿어버린 대가이다. 또한 남이 나를 잘못된 인간으로 낙인 찍도록 놓아둔 결과이다. 그에 따라 스스로 부정적 맥락에 놓인 결과이다. 보다 의식한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첫째로 자신의 참모습을 찾는 일에 나서서 남이나 내 마음속 목소리가 나를 무력한 쪽으로 깎아내리려고 할 때 그 목소리가 나를 프로그래밍하도록 놓아두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을 설명하는 데 쓰는 모델이 많은데 최근에는 컴퓨터의 구조를 마음의 모델로 삼기도 한다. 마음이 갖는 개념이나 생각, 신념 체계를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다. 생각이 솟는 근원을 살펴보고 생각을 어디서 얻는지를 확인해 생각에 내 것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허영을 버리면 생각이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의식적으로 선택권을 행사해 보지도 못한 채 모든 것이 부지불식간에 들어왔다. 우리의 무의식적이고 무지하고 천진하고 순진한 면과 마음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세상에 널린 온갖 부정적 헛소리로 이루어진 합성물이 되고 말았다. 깨어있을수록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마음의 모든 생각에 지휘권을 더 이상 맡기지 않고 생각 속에 우리를 위한 진실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무의욕을 느끼는 상태는 못하라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마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아니지만 못해는 사실 아내이다. 예를 들어 춤을 못 춘다는 신념 체계가 있다고 하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감추려는 거야. 사실은 하고 싶지가 않아서 안 하는 것이지. 감추려는 감정을 알아내는 방법은 춤을 배우는 자신을 상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보면 관련된 모든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춤 배우기란 자부심을 기꺼이 놓아버림을 의미한다. 우리에게는 감정을 인정하고 항복할 자유도 있고 항복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갖가지 모델을 검토해 그것이 실제로는 아내임을 알아내더라도 아내를 가져오는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놓아버림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부정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감정의 피해자라서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예를 들어 원한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 남을 탓하기로, 환경을 탓하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의식해 우리는 자유로이 마음가짐을 결정한다는 점을 깨달을 때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원망, 암울함과 무의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커다란 걸림돌 가운데 원망이 있다. 원망은 자체만으로도 독립적 주제이며 파고들 가치가 있다. 첫째, 남을 원망하면 큰 보상이 따른다. 나는 죄가 없어진다. 순교자, 피해자가 된다. 원망의 가장 큰 보상은 나는 죄 없는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은 나쁜 자가 된다는 점이다. 이런 게임이 벌어지는 모습은 대중매체에서 볼 수 있다. 수많은 논란과 비방, 인신공격 등등의 원망 게임이 이어진다. 원망에는 감정적 보상만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도 따른다. 그래서 죄 없는 피해자가 되는 것은 구미가 당기는 일이다. 원망은 최고의 변명이다. 원망을 하면 매일 한계 속에서 왜소하게 있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가가 있다. 자유를 잃는다. 또 피해자 역할에는 나는 약하고 무력하다라는 자아 개념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이 개념은 무의욕과 암울함의 주요 성분이다. 원망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우리가 원망하려고 마음먹는다는 점을 아는 것이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은 그 같은 상황을 용서했거나 잊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다. 원망해야 한다라고 보지 않고 원망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은 입장이 다르다. 같은 상황에서 마음은 그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 탓이 아니라면 그럼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특징인 끝없는 소송과 재판에서 상대방 탓하기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다. 원망은 마음이 믿도록 내버려둔 부정적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원망을 멈추고 원망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왜 꼭 어떤 일이 늘상 누군가의 책임일까? 왜 그 상황에서 잘못이라는 개념이 등장할까? 원망을 극복하려면 자기 연민, 분개, 분노, 자기 변명에서 얻는 비밀스러운 만족감과 즐거움을 살펴야 한다. 그 하찮은 보상을 항복받아야 한다. 이 과정의 목적은 감정에 당하는 피해자 수준에서 벗어나 감정을 갖고 있겠다고 선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이다. 감정을 인정하고 관찰의 구성 요소를 항복받으면 의식적으로 그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부정적 프로그램과 감정이 자신의 왜소한 면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면 이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가장 왜소한 면의 본성은 부정적인 생각이므로 무심결에 자기의 좁은 관점에 찬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면이 우리 존재의 전부는 아니다. 작은 자아의 밖에 작은 자아를 넘어서는 큰 참나가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본성상 모든 것은 반대의 것으로도 나타난다. 전자와 반대인 것은 양전자다. 음과 양이 존재한다. 두려움이 있으면 용기도 있다. 증오가 있으면 사랑도 있다. 마음속의 모든 감정에는 반대인 감정이 있다. 따라서 부정성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놓아버리고 반대 긍정적 감정에 대한 저항도
놓아버리는 자발성에 있다. 긍정적 선택. 내면의 부정성을 자발적으로 놓아버리면 놀랍게도 부정적 감정에 반대되는 것을 발견한다. 내면의 위대함이라고 할 만한 내적 현실이다. 내면의 위대함은 내면의 부정성보다 강하다. 우리의 참나는 높은 감정의 합성물이라 할 수 있다. 그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관계를 치유할 수도 있다. 연인 관계를 맺을 기회나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육체적 치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자신의 생각에서 생겨나는 모든 부정적 프로그램에 에너지를 넘겨주지 않으면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된다. 그에 따라 자존감이 올라가고 창조성이 살아난다. 분노가 풀리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해볼 수 있다. 내면을 들여다보며 묻는다. 분노 밑에 뭐가 있지? 공포를 발견할 수 있다. 질투도 있다. 경쟁심도 있다. 부정성 놓아버림과 긍정에 대한 저항 놓아버림을 동시에 한 결과 내면의 에너지가 달라진다. 이제 편히 있으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지켜보라. 이 실험에서 상대방이 이해했는지는 관심사가 아니다.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문제를 대하는 나 자신의 입장을 바꾼 다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지켜보라. 이전에 겪은 트라우마의 찌꺼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한 무의식에 빠지게 된다. 마음은 과거가 되풀이되리라는 예상을 미래에 투영한다. 이런 무의식적인 심리 역동이 나타나면 감정 복합체를 잘 살펴보려는 마음을 먹어라. 이렇게 하면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격정에 압도되었을 때 해결할 방법을 몰랐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당시에 남은 찌꺼기로 인해 감정장애에 빠졌지만 무의식적인 마음속에는 시간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제 언제라도 과거의 일을 치유할 수 있다. 자기를 위해 감정 치유를 할 때 과거 일이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 우리의 높은 참나가 그 일을 이해할 새로운 맥락을 창출한다. 숨은 선물이 보인다. 그 일 덕에 배우고 성장하고 지혜를 얻을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를 표하게 된다. 감정장애를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경우 중에 이혼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 후에 억울함만 남아 새로운 연인 관계를 맺을 능력이 손상되기도 한다. 원망 놓아버림을 꺼리면 감정장애가 계속되어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 억울함과 마주할 때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의 감정 구성 중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면 보상을 얻는다. 상황마다 이렇게 자문하라. 언제까지 대가를 치를 셈인가? 까르마에서 온 성향은 애초에 어떤 것이었을까? 얼마나 원망하면 될까? 원망에 언제까지 집착할 것인가? 남이 잘못한 일에 내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려는 것인가? 죄책감을 얼마나 느끼면 되나? 얼마나 자학하면 되나? 언제 이 형벌이 끝나나? 하지 마라. 당신은 당시에 최선이라 생각한 대로 했을 뿐이다. 우리는 잘 자각하고 잘 파악해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다. 세상이 건너주는 대로 흡수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 자신이 어떻게 조종되고 이용되고 기만당했는지를 깨달으면 분노가 오를 것이다. 이런 시도가 있으면 상대하고 화내도 괜찮다. 무의욕에 빠지느니 화내는 편이 낫다. 분노 속에는 에너지가 있다. 그런 시도를 상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 행동할 수 있다.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분노에서 용기로 뛰어오르기가 쉬워진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그런 시도를 보고 조사하고 어떻게 발생하는지 관찰할 수 있다.
자신의 왜소함은 돈 주고 산 짝퉁 상품 같은 것임을 알게 된다. 이 조사를 하다가 자기 내면의 결백성과 만날 때가 있을 것이다. 결백성을 재발견하면 죄책감을 놓을 수 있다. 죄책감이 사라지면 자학할 필요도 사라진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겪었던 프로그램이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설치되는지 볼 수 있다. 그들 역시 당시에 최선이라 생각한 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그들을 더 이상 원망할 필요도 자신을 원망할 필요도 없다. 함께하는 사람들, 무의욕과 암울함, 못돼라는 생각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법이 또 있다. 자신이 씨름 중인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자조 집단이 발휘하는 힘의 일부이다. 부정적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부정적 생각 형태에는 에너지가 많고 긍정적 생각 형태는 허약하다. 에너지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긍정적 생각 형태의 에너지를 준다. 그들과 같이 있기만 해도 이롭다. 그렇게 하는 것을 성공한 사람과 시간 보내기라고 부른다. 그 이점은 의식의 정신적 측면에 작용한다. 이 현상을 어떤 자조 집단들은 삼투 현상으로 부른다. 정말로 효과가 있다. 자기가 무의욕 상태라 느껴지면 스스로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지를 자문함으로써 숨어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내면 된다. 삶이 끔찍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인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인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옳다라고 말하려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 셈인가? 이렇게 자문함에 따라 생겨나는 감정을 인정하고 놓아버리면 해답이 나타난다. 5. 비탄. 비탄은 우리 모두의 경험이다. 비탄 속에서는 상황이 너무 어렵게 보인다. 애정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비탄은 어떤 신념체계나 인간관계, 사회적 역할, 희망을 잃은 탓에 생긴다. 삶에 대한 태도 전반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 이 일은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야. 힘들어. 아무 도움이 안 돼. 비탄 허용하기. 우리 대부분은 비탄을 억제하고 품고 있다. 특히 남자들은 감정을 숨긴다. 울면 남자답지 못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감정을 억제하는 대신에 감정이 올라오게 놔두고 그 감정을 포기하면 비탄의 수준에서 수용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어떤 상실에 대해 비탄이 지속되는 것은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비탄만 쏟아지도록 놓아두기 때문이다. 비탄에는 시한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직시할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비탄의 감정에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면 10분, 20분 지나면 감정이 줄어들어 없어진다. 그 후 감정이 멎어 있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비탄이 생길 때마다 계속 항복하면 결국 비탄이 없어진다. 비탄을 직시할 때는 스스로 비탄에 빠지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놓아버려야 한다. 남자들이 특히 감정에 대한 두려움을 포기해야 한다. 감정에 대한 저항을 놓으면 감정을 빨리 통과하게 된다. 예로부터 여성들이 경험에서 얻은 지혜의 말이 있다. 잘 울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 느낌의 급류가 빠져나가면 깊은 평화가 자리 잡는다. 심리적 측면에서 모든 비탄과 애도는 애착에서 비롯된다. 내면이 불완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가 물건과 사람, 개념을 쫓는 것은 내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다.
내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런 대상을 활용하다 보니 대상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에 에너지를 쏟고 외부 대상을 내 것으로 보던 것에서 나아가 그것들이 나의 확장이라고 본다. 물건이나 사람을 잃으면 자신의 자아를 잃은 것이자 감정, 경제를 구성하던 중요한 부분을 잃었다고 여긴다. 사람마다 내면에는 아이와 부모 어른이 있다. 상실 감당하기. 상실을 경험하기에 앞서 애착의 본성으로 인해 상실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먼저 온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상태를 대개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방어한다. 하나는 유대를 강하게 만들어 애착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유대가 강할수록 잃을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공상에 근거한다. 그러나 바로 이런 꼼수 때문에 관계가 더 깨진다. 상대방은 자기가 구속과 통제를 받는다고 느끼는 만큼 소유욕 강한 애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쉬워서 상실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상실을 일으키게 된다. 상실의 공포를 방어하는 두 번째 방법은 부인하는 심리 기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타조가 대가리를 모래에 쳐박는 것과 같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을 직면하기 거부하는 기제를 말한다. 상실의 공포를 해결하려면 자신의 삶 속에서 타인이나 물건이 갖는 용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어떠한 감정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쓰일까? 특정 물건이나 사람을 잃는다면 어떤 감정이 생기나? 상실이 예상될 때 상실감과 관련된 공포를 해결하는 길은 공포가 나타나는 감정 합체를 해체한 다음 낱낱의 감정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비탄에 따르는 또 다른 감정은 분노이다. 소중한 것을 잃으면 격노하는 감정이 생겨 이 감정을 사람들에게 투사하기도 한다. 삶 속의 만남이나 소유물은 그리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데서 분노가 나온다. 육체조차도 결국에는 포기해야 하는 것임은 모두가 알고 있다. 애도와 상실에 딸려오는 감정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각 감정이 만성정체에 빠질 수 있다. 우울이 장기화되고 부인이 장기화되어 고인의 죽음을 사실상 부인할 수 있다. 비탄과 관련해 죄책감이 생기는 원인 중 한 가지는 사랑하는 이가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한 분노이다. 의식적으로 품잔이 비이성적인 것 같아 흔히 억제하는 감정이 분노다. 한편으로는 떠난 사람의 좋았던 점을 상상 속에서 더 좋게 부풀리기도 하는데 이때 두 심리의 불일치가 죄책감을 악화시킨다. 비탄 예방하기. 지금까지 이야기한 심리 과정의 본성상 극심한 슬픔과 상실, 그에 따른 병적 반응들은 초기에 인식하여 그 반응과 연관된 감정을 항복받는다면 예방할 수 있다. 모든 큰 슬픔과 상실은 애착에 기인한다. 모든 관계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삶을 살펴보고 자신이 어떤 것에 애착을 갖는지 알아내고 이렇게 질문해보라. 이런 것이 채워주는 마음속 요구는 어떤 것인가? 잃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떻게 하면 마음속 감정 생활의 균형을 맞춰 외부 물건이나 사람에 대한 애착의 양을 줄일 수 있을까? 외부 사물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상실을 두려워하거나 상실에 상처받기 쉽다. 2500년 전 붓다는 모든 고통은 욕망과 애착에서 비롯한다고 말했다. 이 딜레마의 해결은 무엇인가? 애착을 갖는 것은 우리의 왜소한 측면이다.
우리는 겁먹고 무능한 프로그램의 세트가 우리를 휘두르도록 용납했는데 왜소한 자아가 믿는 것이 이 프로그램 세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더 이상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에너지 공급을 끊는 것이 놓아버림의 목적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의식이 커지면서 첨나에 대한 자각도 커진다. 우리 내면의 첨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구하기보다 그냥 사랑한다. 우리는 언제나 한계없는 사랑에 감싸여 있다는 자각이 생긴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끌린다.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리면 현재의 고통이 치료되고 미래의 고통을 막게 된다. 공포가 신뢰로 대체되고 신뢰와 더불어 행복이 다가온다.